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추워졌죠? 네. 이제 겨울이 왔어요. 네, 다행히 올해는 겨울이 짧다 그러죠? 내년 빨리 이제 봄이 올 겁니다. 희망을 갖고 살아야죠. 개나리 폈던데요. 벌써요? 그건 비정상이에요. 개나리가 피었다가 다시 얼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많이 아프겠다, 그죠? 자, 오늘 교재 46쪽입니다. 참, 어제죠? 합격자 발표 난 거 들었습니까? 예,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이요. 가장 고령자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몇 살쯤 될까요? 연세가. 60은 청춘이에요. 80대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박수 쳐드려야죠. 자, 우리는 아직 많이 젊죠? 우리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죠? 단, 수석은 꿈꾸지 마시고 합격만 하십시오. 자, 제3장에서 챕터 3 중개 업무입니다. 거기 먼저 박스에 간략히 소개된 것이 우리 개공, 기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 실무가 무엇인가 이라는 말이 보이네요. 저 밑에 박스 또 하나 보시면은 중개 업무의 수행 과정도 그리는데 이 사항들은 우리 중개사법 우리 교재를 볼 때는 아마 실무편에서 나올 거예요. 다만 지금 관계되니까 먼저 소개해 놨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위에 것 법정 중개 실무를 한번 봐보죠. 이런 얘기예요. 중개 업무라는 것은 딴 거 아니었죠? 고객 간 각종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가운데서 알선 도와주는 거죠. 뭐 매매이건 임대이건 각종 계약 성립을 가운데서 추선 알선하는 중개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중개 실무일 거예요. 쉽게 현실에서의 업무 수행 과정이 중개 실무인데 앞에 단서가 붙어 있죠? 법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 적어도 그 활동은 현행 중개사 법령의 명문에 근거를 둬야겠죠? 법의 근거를 둬야 한다 그 얘기고 또 하나가 중개 실무란 것의 원래의 목적과의 직접적인 관계성도 인정되어야 될 거예요. 쉽게 중개의 목적은 각종의 거래 성사에 있습니다. 그것이 쭉 표현됐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개공이 중개의뢰인과의 중개계약 성립으로부터 중개행위에 의해서 완성까지의 업무 일체를 말한다. 그래서 이 업무의 수행 과정이 그 밑에 박스로 나와 있습니다. 자, 1단계이겠죠? 항상 일의 시작은 우린 고객과의 관계니까 누군가 나에게 일을 맡길 거예요. 이때 중개 의뢰를 접수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판매자로서 그 정보를 알아야겠죠? 내가 앞으로 판매할 토지나 건물이 어떤 흠이 있는가, 장점이 있는가, 재반 정보를 수집할 거예요. 계획을 수립하고서 또 한편 조사 확인 작업을 걸칠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겠죠. 뭐 구매자를 물색해서 그에게 현장 안내하고 소개하고 설득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최종 결과가 중개 완성이죠. 즉 매매 등의 각종 거래가 성사될 거예요. 물론 이때 여러 가지 재반 업무들이 수행될 겁니다. 우린 이 과정을 맨 처음 시간에는 아마 그림으로 그렸을 거예요. 한번 짧게 한번 봐보죠. 자, A라는 어떤 주택의 소유자가 요 집을 땄는데 뭐 세를 놓자고 가정하죠. 이때 상대편에 자 B라는 뭐 세를 얻을 자 누구죠? 임차 의뢰인이 나설 거예요. 이때 가운데서 재반 사정을 도모해서 우리 중개업자가 즉 기업공개사 갑이라는 사람이 재반 업무를 수행한다. 역시 기본 구도인데 뭐 흐름 순서로 한번 그려보죠. 먼저 A가 갑에게 맡기겠죠. 내 집 좀 잘 세에 놓아주세요. 맡길 겁니다. 1단계 중개 의뢰겠죠. 이때 내가 도와줄게 응낙할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고객과 중개업자 사이의 이른바 의사협치가 중개 계약이죠. 이때 이제 재반 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드디어 판매에 들어갈 겁니다. 그것이 뭐 조사 확인 작업을 수행한다는 말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정한 매수인을, 임차일자를 확보해서 그에게 알리겠죠. 그게 그 다음 단계, 뭐 확인 설명 단계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양자의 협상이 성공 시 드디어 소개의 목적이 실현되겠죠. 이것이 방금 본 중개의 완성이죠. 자, 우리가 어디에 있던 자,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이 드디어 성사될 겁니다. 이때 각종 업무들이 수행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 쉽게 임대차라는 계약이 성사될 때 우리가 해야 될 몇몇 업무가 있을 거예요. 뭐 다 파악될 겁니다.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죠? 훗날의 분쟁 등을 예비케 한 서면의 작성이 필요하겠죠. 임대차 계약서랑 쓸 겁니다. 그와 아울러서 또 한편 확인 설명서란 서면도 함께 작성 교부하겠죠. 그 외에도 훗날의 사고를 대비케 한 보증관계 증서에 대한 활용도 있을 거예요. 뭐 교부 등 설명들. 자, 그리고 또 하나 놓치지 말 게 있죠. 뭐가 있어야죠? 열심히 일해서 계약을 성사한 상태에서 우리가 끝냅니까? 아니죠. 우리 목적은 항상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중개 보수의 수령 등도 나타날 겁니다. 자, 문제는 요 자체가 통상적인 중개업자의 활동의 근거, 범위라 볼 수 있는데 이것 외에도 또 다른 일이 있을 거예요. 쉽게 계약서 쓴다 해서 모든 게 끝날 것인가? 그건 아닐 거예요. 무엇인가 뒤에 해야 될 업무가 남아있겠죠. 이것을 요약해서 우리는 이행 업무라고 부를 겁니다. 뭐가 있죠? 그죠? 많이 있을 거예요, 이행 업무. 뭐 등기 사항일 땐 등기도 해야 할 것이고 또 대금도 줘야 할 것이고 고객 간에 또 뭐가 있어요? 각 우리 임대차 계약에서 항상 강조할 것들 여기 있을 거예요, 아마. 세입자의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하기 위한 뭐 확정 일자인의 발부 같은 것들 등도 있을 겁니다. 등등등 쭉 수반되는데 문제는 과연 이 재반 사무들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법정된 중개 실무를 할 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요. 법정 실무란 법의 활동의 근거를 둬야 한다. 둘째, 중개의 목적인 계약의 체일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얘기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중개 계약부터 계약의 성사까지는 당연히 포함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밑에 것. 사후에 수반되는 재반 사항들은 순수한 법정 실무라 할 수가 없겠죠. 왜? 원래 이행은 누가 하는 거죠? 고객 간의 사이에서 해야 될 사후 업무인 거죠. 법에서도 직접 요구한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재반 이행 업무는 법정 실무가 아니라고 구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는 판례를 봤더니 하나 주의할 점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위에 박스 셋째 줄 밑을 보죠. 자, 다만 판례를 해서 쭉 한번 읽어보죠. 봤더니 보증금 지급이니 물건 인도이니 확진일자 지급 같은 것은 자, 원래는 우리의 실무 활동이 아니었죠. 근데 문제는 그 이행 관계에 중개업자가 개공이 관여할 것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고객의 부탁이건 내가 자발적으로 말했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개입해서 훗날 혹여나 어떤 사고가 발발할 때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업자에게 규명할까를 문의해 보는 거죠. 어찌할까요? 순수한 실무가 아니니까 이 부분은 나는 책임 못 져 발뺌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미 그 관여도 예정될 분대로 당연히 그에 대한 무엇이에요? 신뢰도 보호해 줄 거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땅히 개공에도 책임을 인정줘야겠죠. 그래야만이 고객과의 신뢰도 어때요? 확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신뢰보호 또는 고객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노리기 위해서 판례는 현실적 활동에서는 이 부분도 중개행위라고 평가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달리면 이 얘기죠. 결국은 현재 우리가 일할 때는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그 얘기죠. 단순한 사후 업무도 내가 섣불리 개입했다는 안 되겠다. 항상 철저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려한 의무에 의해서 그 맡은 바 소임을 끝까지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주의점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항들 훗날 배상 책임을 논의할 때 또 한번 언급될 거예요. 자, 일단은 자, 사후적 업무는 원래 실무가 아니었다. 다만 개입에 따라서 사고 발발 시는 이 역시 책임의 근거로서 허용될 수 있더라. 이런 식으로 간만 살려두면 될 겁니다. 뭐 이것 외에도 좀 더 봐둘까요, 그러면? 자, 우리가 현실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 설치해야 한다. 당연하죠. 영업장소 확보해야 될 거예요. 또 때에 따라서는 밑에 직원들도 고용하겠죠.
네, 내가 업무에 사용하게 될 인장들도 미리 시군구청에게 등록 등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제반 사항들도 과연 순수한 법정 중개 실무일까? 한번 평가해 볼까요? 과연 이것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법정 중개 실무에 포함될지를 한번 평가해 봅니다. 해당될까요? 법에서 확인했습니다. 사무소 둬야 한다. 맞아요. 근데 이게 순수한 법정 실무일까요? 요건 아니다. 왜 그래요? 요거요. 법정 중개 실무라 하기 위한 요건이 몇 가지였죠? 두 가지죠. 법의 근거를 둬야 한다. 또 한편 무엇? 중개의 목적인 계약의 체결과의 직접적 관련을 허용하겠죠. 그럼 봐요. 내가 직원 고용하는 것과 계약의 체결이 직접 관계 있습니까? 관계 없잖아요. 비록 법에는 근거를 뒀대 이는 목적과의 관계가 없겠죠. 따라서 순수한 법정 실무는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것은 훗날 한 번 더 검토할 겁니다. 일단 흐름을 쭉 봐두시고 원칙은 이행관계 필요 없다. 다만 개입에 따라서는 포함될 수 있더라. 이런 식으로 보기만 봐두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나가시고 자, 이 페이지에 중개계약 제도를 검토해보죠. 자, 일처리 부탁 단계에서의 의사합치가 중개계약이었다. 이때 누누이 주의할 점은 그 계약의 주체를 먼저 고려해드려야 했죠. 우리가 알기에 중개계약은 누구와 누구의 문제이죠? 이 일을 맡기는 의뢰인이죠. 방금 예세의 임대의뢰인과 누구? 개업중개사. 요 둘의 의사합의가 중개계약이었어요. 반면에 거래계약은 누구죠? 거래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매도인과 매수인. 요 둘 사이의 합의가 거래계약 혹은 임대차 등 계약이죠. 각종 계약이었다. 요 양자의 차이를 꼭 유의하시고 자 봐보죠. 예, 개업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고 그 완성에 대한 보수를 받도록 합의함으로써 맺는 것이 중개계약이다. 물론 고려할 점이 이 같은 중개계약은 그 성질이 자 사실상의 행위가 아니고 뭐다? 법률 행위였다. 자, 요 사항도 우리가 한번 짚어봐보죠. 자, 우리가 가운데서 거래하도록 도와주는 행위죠. 우리 법에서의 표현 역시 알선한다고 봤습니다. 근데 요 알선의 성질이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사실상 도움 주기죠. 예, 단순히 고객 간 계약을 내가 가운데서 도왔을 뿐이지 그 계약의 목적은 나와 관계없죠. 그래서 중개행위 자체의 성질은 무엇이다? 가운데서 도와주는, 보조하는 사실상 행위라고 봤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고객과 내가 맺는 요 중개 계약은 뭐죠? 계약이 뭐였습니까? 법률 행위였죠. 그러니까 내 활동의 성질은 무엇? 사실행위. 근데 그 추구하는 목적은 중개계약이었다. 되죠? 중개행위는 사실행위, 반면 중개계약은 엄연한 자, 법률행위라고 평가할 겁니다. 그리고 민법에서 법률행위에 가장 쉬운 예가 뭐였어요? 각종 계약이죠. 예, 양자는 구별해 두면 좋겠네요.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인데 그 목적은 뭐다? 법률행위 성립. 그러니까 중개계약도 한편 법률행위에 속한다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때 중개계약이 과연 어떤 성격이 있는가? 성격 파악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옛날엔 출제가 많아서 지금은 거의 시험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 역시 그 타이틀만 가볍게 한번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임의적 계약이라는 말이 있네요. 이거 뭐예요? 임의적. 아, 계약의 체결이 강제가 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우리가 고객과 팔아줄게 이런 합의를 꼭 해야 합니까? 아니죠. 내가 마음 내킬 때 할 뿐인 거죠. 즉 계약의 체결에 강제 없다라 즉 임의적 계약이라고 평가하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민법상 논의할 겁니다. 낙성계약이니 혹은 요물계약이니 이러한 구별을 할 겁니다. 자, 참조로 민법에서 배우는 거의 대다수의 계약은 다 무엇이다? 낙성계약이다. 낙성이 어떤 거죠? 의사 합치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죠. 청약과 승낙의 합의로 맺는 것이 낙성계약이었더라. 매매 어땠어요? 팔게 살게 둘이 말라서 이루어지고 있죠. 임대차 빌려주마 빌려갈게 다 그래요. 우리가 알던 거의 대개의 계약은 다 낙성계약이더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웠던 중개계약은 어떠합니까? 집 좀
세 좀 내줄래요? 내가 도와줄게. 어째요? 말로서 맺고 있죠? 아, 우리 중개계약도 성질은 엄연히 낙성계약이에요. 반면 참조로 요물계약은 뭘 말할까요? 이것? 요물계약. 자,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말로서만 맺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즉, 양자 간의 의사 합의 외에 무엇이 물건의 제공 등이 필요하더라 그 얘기요. 요물계약. 다시 한번 요물계약이란 당사 간의 의사 합치 외에 물건의 제공 혹은 행위의 급부가 추가될 때 이루어짐이 요물계약이더라. 자, 그 예도 우리가 민법상 훗날 배울 거예요. 뭐가 떠오릅니까? 요물계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럴 거야 아마. 현상광고계약은 요물계약이다. 현상광고가 어떤 거죠? 현상범 수배하는 거 그거 말고 현상광고. 많은 예가 있을 거예요. 우리 가끔 우리 사회생활에서 검토할 겁니다 아마. 모 기업체에서 어떠한 신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외부에 제품의 이름 등을 하나 붙이기 위해서 광고할 수 있죠. 응모요. 광고 응모. 근데 자, 누가 이름 좀 붙여줘 말라고 상대방이 내가 해줄게 말로써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그거 아니죠. 실제 누군가가 그 이름을 응모에 참가해서 당첨될 때 그때 계약이 성사되겠죠. 네, 바로 행동의 급부가 필요한 얘기예요. 아니면 딴 걸 기억해 볼까요? 우리가 대개 매매건 임대차익은 계약 맺을 때 얼마인가의 돈을 건네고 있죠. 그게 명칭상 뭐라 불러요? 계약금이죠. 그러면 계약금 계약의 성격은 낙성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요물이겠죠. 계약금 줄게 받을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 금전이 지급돼야죠. 물건의 제공, 행위 급부가 추가되는 것들 이게 요물계약이다. 등등등 예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민법에서는 이걸 강조하죠. 두 가지. 현상 광고와 계약금 계약은 무엇이다? 요물계약이다. 이 입에서 우리가 지금 배울 중개계약은 팔아줄게, 도와줄게, 팔게 말로 맺고 있죠. 바로 낙성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분류가 분류식 계약이냐, 요식 계약인가? 이건 방식의 문제예요. 다시 한번 보죠. 고객이 세방 내놓을 때 반드시 그 합의는 문서에 의해야 합니까? 방식 요거예요? 그거 안 하더라고요. 필요할 땐 전화상으로 찾아와서 말만 뻥끗하죠. 잘 좀 세 내주세요. 방식을 요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우리 중개계약의 성격은 엄연히 분류식 계약이지 요식 계약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방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에 대비된 말이겠죠? 요식 행위 또는 요식 계약들. 요건 뭐예요? 자, 어떠한 계약 등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형식, 방식을 갖춘다. 그 얘기죠. 자, 어떠한 게 떠오를까요? 방식을 반드시 구비할 때만 법적 효력이 주어지는 것들. 주로 저런 거예요, 아마. 국가 등과의 계약이거나 아마 또 그 계약을 명백히 특정해야 할 필요 있을 때 그때 엄격히 방식을 요구할 겁니다. 가장 쉬운 예로서 자, 결혼 어때요? 예쁜 갑과 예쁜 을이 서로 눈 맞았습니다. 야, 우리 결혼할까? 그래, 해. 하지 뭐. 말로써 결혼에 효력이 주어집니까? 이건 문제가 크겠죠, 훗날. 둘이 싸우다가 터질 때 훗날 돈 배분 등 문제 터지겠죠. 그래서 이 같은 신분상의 행위 등은 반드시 방식을 갖춰야 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이건? 네, 혼인신고를 반드시 해야죠. 그때 비로소 결혼의 효력이 주어지겠죠. 이른바 법률혼이 성립되는 거예요. 등등등등. 근데 우리는 일단 형식을 요하지 않은 바 그 성질은 뭐다? 분류식 계약이었다. 네, 충분히 이도 파악될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유상이니 무상이 유랑 구별 나오는데 딴간해요. 대가가 수반된다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항상 중개 목적 실현 시 뭐가 주어지죠? 중개 보수가 들어오고 있죠. 유상성을 갖느라 말할 수 있네요. 자, 요의 반대가 뭘까요? 대가가 없더라? 무상계약이죠. 예, 이것도 민법상 배웠습니다. 자, 무상계약의 가장 대표적 예, 뭐가 있을까요?
증여했죠. 내가 가진 이 집을, 이 자동차를 너에게 줄게. 내가 받을게. 그죠? 증여계약들 가장 쉬운 무상계약일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훗날 주택임대차 보호할 때 위에 언급될 거예요. 사용대차의 성질은 대가를 요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네, 사용대차는 뭐다? 무상계약이다. 사용대차, 그냥 물건 빌려 쓰는 거죠. 지금 얘기했잖아요. 역작공이 강의 노트를 참 잘 필기했습니다. 빌려주고 돌려볼 때 돈 따집니까? 안 따지잖아요. 예. 증여와 사용대차는 그 본질이 무엇? 대가를 따르지 않죠? 무상계약이다. 끝으로 자, 우리 중개계약은 자, 알선이 본질인데 그 본질은 민법의 위임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판례예요. 이른바 위임계약과 유사하더라. 이게 통설 판례입니다. 자, 위임은 우리 사회에서 워낙 많이 쓰는 계약의 형태이죠. 다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인 거예요. 위임, 일을 맡기는 거죠. 주민센터에서 내가 주민증 하나 떼오자 할 때 직접 갈 시간이 없더라. 그럼 누구한테? 위임장소 타인에게 맡기겠죠. 근데 그거 떼는 것을 함부로 맡길까요? 아니죠. 내 중요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다 털리겠죠. 그래서 이처럼 위임은 항상 상호간에 철저한 신뢰가 뿌리 박아야 될 거예요. 자, 물론 우리 중개 행위는 반드시 신뢰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때요? 고객의 소중한 토지 등을 팔아준다? 당연히 기본 신뢰는 갖춰야 할 겁니다. 본질상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타인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니까 맡긴 자의 뜻을 받들어서 그 업무를 신중히 처리해줘야겠죠. 그래서 요때 주의할 점이 그 밑에 언급될 겁니다. 자, 그 결과 위임에서 민법에서 도입한 조항이 있죠. 바로 선관주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요. 타인의 일을 맡아 처리할 때는 내 일이 아니죠. 그러면 맡긴 자의 본 뜻을 받들어서 어찌한다? 신중히 소중히 처리해줘야겠죠. 이런 것을 빗대서 하는 표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인정되겠죠. 네, 위임과 같다고 보니까 최종적으로 무엇이 선관주의 의무가 똑같이 허용될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훗날 또 볼 것이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훗날 각종의 중개 사고 발생 시에 손해배상 책임과 직접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처리한 바 없다. 그럼 마땅히 무엇이? 책임이 따를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두십시오. 그때는 이거 져버리고 돈으로 갚으면 되니까. 근데 배 아프겠죠? 근데 이건 아니다. 선관주만 잘 지키면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바로 위임과 연계해서 충분히 파악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 사항들은 뒤에 또 반복될 거예요. 자, 한번 간략히 정해보죠. 첫째, 중개계약이란 자, 둘 사이에 체결의 강제가 없죠. 임의적 계약이었다. 또 말로서 맺더라 낙성계약, 방식도 요하지 않았죠. 분료식 계약이다. 대가가 따르니까 유상계약이고 또 한편 위임과 그 본질이 비슷하니까 결과적으로 무엇?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신중히 맡은 바 소임을 처리해달라. 이러한 식의 의무가 충분히 인정될 겁니다. 자, 이것은 뭐 과거에는 출제가 빈번해서 지금은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기본 상식 정도니까 좀 이해를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중개계약은 어떤 형태가 있는가? 이른바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가볍게 검토해보죠. 자, 일처리 부탁 단계에서의 합치가 중개계약인데요. 그것은 자, 어느 정도로 일할 것인가에 따라서 분리할 때 일반 중개, 전속 중개, 독점 중개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더라. 자, 한번 짧게 한번 봐보죠. 자, 일처리의 합의인데 그 합의 모습이 어떻다? 일반적이다. 뭐예요, 이건?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 결국은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서 널리 행해져 온 모습이 일반 중개겠죠. 쉽게 우리 사회에서의 거래의 관행을 떠올려보죠. 자, 우리가 세파 하나 내놓고 할 때 누구한테 일 맡겨왔어요? 어느 한 명의 업자를 콕 집어서 너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거 아니었죠? 전통적 우리 관행은 여기저기에 다 들락거리죠. 이 집도 가서 맡깁니다. 잘 해주세요. 이 집도 어때요?
포인트. 우리 관행은 경쟁적 관계에서의 중개 업무였다. 하나의 물건에서 여러 기업 중개사가 함께 참여합니다. 그럼 이때 누가 중개 보수를 받습니까? 자, 그렇죠. 거래 성사한테 쪼개줄 리가 없겠죠. 예, 가장 먼저 일을 성사한 자에 한해서만 중개 보수 대가가 지급되겠죠. 결국은 능력지상주의가 우리 관행이었다. 맞아요. 근데 그 문제는 과연 이와 같은 우리 관행이 중개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까요? 자, 물건에서 순사적으로 A, B, C가 개입한다 가정하죠. 이때 가장 큰 문제가 과연 이 각각의 중개업자들이 책임성을 발휘해서 일할까요? 책임성이 발휘될 수 있을까요? 봐보죠. A가 먼저 받았습니다. 열심히 물건 조사 파악하고 분석하고 했습니다. 심지어 외부에 광고도 자기가 했다고 가정하죠. 근데 이 중에 C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느닷없이 갑자기 먼저 선수 쳐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동안 A가 한 모든 활동이 어찌 돼요? 그냥 물거품 돼버리죠. 그 모든 투입 비용들 회수할 방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확보가 없으니까 누군들 책임지고 일할 리가 만무하겠죠.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겁니다. 이게 문제일 거예요. 또 말로서 주로 하다 보니까 분쟁도 많았겠죠. 별로 안 좋더라. 그래서 우리 일반 중개의 포인트는 요거야. 경쟁적 관계에서의 업무이다 보니까 책임성 발휘가 안 되더라. 오로지 능력지상주의에 맡기니까 중기업 제도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요와 정반대의 모습이 보이겠죠? 뭘까요? 독점 중개계약. 독점. 말 찾아. 단 한 명의 중개업자에게만 무엇을? 중개의 기회를 독점적으로 부여합니다. 또 그 단 한 명의 기업 중개사에 대해서는 항상 거래가 성사될 때는 중개 보수가 보장될 수 있어요. 이 얘기죠. 나만 믿고 오로지 당신만 좋아 그 얘기요. 그러면 자, 갑이 열심히 일하던 찰나에 타인이 거래를 성사했습니다. 이때 갑이 보호될까요? 보호된다는 얘기요. 누가 이 일을 끝내건 누구한테? 독점자에게는 보수가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항상 나에게 중개의 보수가 주어지니까 어때요? 좀 더 책임성 있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참조로 미국 등 외국의 법제 하에서는 주로 독점 중개가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자, 정반대란 얘기요. 그런데 이 독점을 조금 완화한 것이 우리 현행법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속 중개 계약이에요. 본질은 어때요? 이것? 독점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전속. 단 한 명의 개업 중개사에게 전적으로 일 맡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겁니다. 그런데 독점과 차이가 하나 보입니다. 바로 뭘까요? 보수 확보의 범위예요. 좀 전에 독점은 누가 일하건 돈 다 준다 했습니다. 심지어 중개 의뢰인이 직접 거래 성사에도 줄 건 다 줘야 돼요. 반면에 전속은 그게 아니겠죠. 보수 확보가 어떨까요? 항상이 아니고 일정 범위 내에서만 중개 보수가 주어집니다. 이거는 좀 뒤에 다시 볼 거예요. 본질은 같되 단 어디에서 보수 확보의 정도가 조금 약하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될 겁니다. 다음 특이한 점은 이 전속 중개 계약은 현행법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조금 뒤에 볼 겁니다. 자, 독점에 따른 분류, 일반 독점 전속의 차이였고요. 그 다음에 참여한 업자의 수에 의해서 분리할 때는 단독 중개인이 공동 중개인이 말할 수 있죠. 혼자서 일하더라 단독, 여럿이 함께 일하더라 공동 중개, 뭐 큰 의미 없습니다. 자, 끝으로 보수의 결정 방법에 의해서 분리할 때 정가 중개인이 순가 중개인이 이런 말이 있어요. 정가란 뭐죠? 가액을 정해놨다 그 얘기죠. 반면에 순가 중개는요? 순가 중개는 그게 아니고 좀 특이한 거예요. 자, 보수의 약정에서의 특이함이 바로 이 순가 중개인데 이거예요. 자, 고객이 뭐 1억짜리 토지를 나에게 맡깁니다. 이때 갑이 자, B와의 사이에 계약을 성사하는데 법정된 보수가 예컨대 80이라고 가정할 때요. 문제는
요 가액을 자 1억에 맡긴 거죠. 근데 거기 맡긴 것을 개업 중개사가 한 1억 3천 정도에 거래했다고 가정하죠. 이때 중개 보수를 어찌 받을까요? 의뢰한 가보다 어때 지금 가액이 초과됐죠. 그러면 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돈을 챙길까요? 그렇죠. 개공에게 준다는 얘기요. 나 당장 돈이 1억 필요하니까 팔아줘. 대신 남는 건 뭐라고? 너가 다 가져가세요. 어때요? 야, 짭짤하죠 이거? 기분 좋겠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과연 이것 3천 정도의 초과액을 내가 다 챙긴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안 되겠죠. 엄연히 현행법은 엄격히 중개 보수는 한도를 정했죠. 0.9%이니 0.8%이니 각 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도 초과를 모두 가져갈 때는 그만큼 누가? 고객이 피해보겠죠. 이처럼 지나친 보수의 욕심은 곧 무엇을? 고객 피해를 초래하니까 법은 절대 허용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약은 딱 한마디 과다 보수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법에서 허용될 리가 만무하겠죠. 즉 현행중개사법에서의 금지가 될 위험이 크니까 항상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렇겠죠? 예, 과다 보수의 문제로서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는 계약이 무엇이다? 순가중개 계약이다. 쉽게 남는 것 너가 다 가져. 기분은 좋지만 처벌될 위험이 도사리는 것이 순가중개였습니다. 자, 공부할 때 이렇게 하시고 현실은요? 알아서 하시면 돼요. 저는 책임 못 집니다. 네, 순가중개가 어떤 것이다. 계략적으로 받으면 돼요. 자, 다음에 옆 페이지 보시면은 중개계약에 따른 이른바 양자의 의무 관계인데요. 자, 이것을 지금 논하기는 좀 그런데요. 훗날은 지금 박스 비교표를 철저하게 숙지해 두셔야 돼요. 이것도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일반 중개에서의 포인트는 뭐죠? 경쟁적 관계니까 딱 한마디. 책임성이 발휘될 리가 있다 없다? 없다 했죠. 그 결과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할까요? 부담할 리 없겠죠. 설사 훗날 어떠한 사유가 있다 해서 위약금 등도 나올 리가 없겠죠. 경쟁적 관계에서의 업무니까 책임질 리 만마더라. 의무 등도 부담치 않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그만해요. 자, 이에 비해서 전속 중개의 기한은 어떨까요? 단 한 명의 기업 중개사에게 대해서 독점적으로 그 지위를 보장했습니다. 그 무엇인가? 책임성 있는 중개 업무가 수행되겠죠. 각종 의무들도 자연스럽게 수반되겠죠. 또한 사유 발생 시 그에 따른 위약금 등 문제도 당연히 내포가 될 겁니다. 요 기본적 차이만 염두에 두면 돼요. 제대로 일해야 한다. 전속 중개니까 책임이 수반되었다. 반면에 경쟁적 관계에서의 의무니까 책임질 리 만마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이건 훗날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 빼면 돼요. 자, 본질 먼저 이해하시고 옆에 박스를 보죠. 자, 그럼 전속 중개에서의 의무사항들 첫째 보니까 자, 분쟁 대비 기한 서면 작성이 강요되고 있죠. 반드시 전속 중개는 전속 중개 계약서란 법정 서식을 써야 한다. 그 다음 3년 동안의 보관도 해야 한다. 세 번째, 정보의 공개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내가 어디에 그 정보를 공개했다는 사실도 의뢰인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물론 단서가 있죠. 곧 의뢰인들이 비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이때는요. 하지 말라면은 하지 말아야겠죠. 공개 금지. 참조로 우리 중개사 법령에서의 시험 패턴은 이러한 단서 부분에 함정 많이 팝니다. 전속 중개자는 적극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의뢰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무조건 X. 하지 말라면 제발 하지 마세요. 잠자지 말라면 자지 마시고 공부해줘. 같은 거요. 자, 업무 처리된 상황도 통지해야 한다. 나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단계화해서 훗날 알립니다. 우리 법은 2주마다 한 번씩은 의뢰인에게 알려야 돼요. 자, 이런 적극적 의무가 수반되어 있고 또 고객도 뭐가 있다? 위약금 등 줄 의무가 있습니다. 사유에 따른 위약금 등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 볼 거예요. 자, 이런 기본 성질에 입각한 본질적 차이가 좀 파악됐습니다. 어디에서? 의무와 책임 관계에서.
반면 그 외의 사항은 현행법상 구별할 가치가 없습니다. 어쨌건 고객의 신뢰에서 일 맡아 처리하니까 본질적인 의무는 이행해야겠죠. 그 밑에 보시면은 품위 지켜야죠. 공정하게 일해야죠. 비밀 음수해야 한다. 또한 설명서 등 다 있습니다. 별 차이 없어요. 자, 훗날 다시 정의할 겁니다. 일단 지금은 요 본질 차이만 이해해 두시고요. 책임성이 어느 정도인가 그런 차이였습니다. 자, 밑에 내용을 보죠. 1번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는 다른 개업 중개사에게 재차 의뢰를 할 수 있다 없다. 왜 그런가? 우리가 알게 경쟁 관계를 전제했으니까. 그죠? 내가 집 전세 내놓을 때 이 집, 저 집, 저 집 아무 데도 관계없죠. 왜? 기본이 경쟁적 의무였으니까. 반면에 전속 중개 계약은요, 그게 안 되겠죠. 한 명에게 다 맡기니까 딴 데 가면 이율 배반이죠. 당연히 제재를 가할 거예요. 그다음 2번 일반 중개 계약서를 쓸 때 이른바 법령에서 명한 필수적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자, 문장 한번 읽어보죠. 중개 의뢰는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공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즉 일반 중개 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밑줄 쳐두시고 우리 관행인 일반 중개 계약 체결은 임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문서의 작성도 임의적이었다. 책임 따르지 않으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할 수 있다이지 해야 한다 아니죠? 쉽게 동개업 중개사는 작성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예요. 그죠? 강제사항이 아니니까. 요청할 수 있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설사 작성한다 해도 보관할 의무가 나오지 않겠죠. 자, 다음에 문제는 박스인데요. 요게 그간 시험에서 두세 번 나온 바 있습니다. 별거도 아니에요. 근데 출제되더라고요. 과연 일반 중개계약서의 기재사항은 무엇인가? 자, 뭘 쓸까요? 암기하지 마시고. 이거 지금 언제 쓰는 문서이죠? 일처리 부탁 단계. 그럼 뭐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일 맡길 때 원하는 기본 정보 있겠죠? 무엇을 얼마에 어떻게 해주세요. 요 정도겠죠. 일단 먼저 이해해봐요. 부탁 단계에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나오겠다. 그죠? 근데 그 내부 사항을 봤더니 첫째, 거래 예정 가격. 희망가죠. 나 이 집 얼마 정도 팔고 싶더라. 예정가, 희망가격. 다음에 중개 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평택시 무슨 동에 있습니다. 그 몇 평쯤 됩니다. 이런 가벼운 정도의 정보요. 세부적인 사항 나올까요? 부탁 단계는 나올 리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거래 예정가에 따라서 우리가 훗날 받게 될 중개보수. 얼마 정도 몇 프로 주겠다 이거죠. 중개보수에 대한 약정을 합니다. 자, 그 밖에 우리가 일할 때 어떤 것을 유의하자. 서로가 지킬 약속을 썼겠죠. 기타 준수할 사항들. 자, 이런 네 가지 정도의 가벼운 사항들이 나올 뿐인 거예요. 뭐 세부적인 정보가 있다 없다? 나올 리 없더라. 부탁 단계에 최소 정보를 쓸 따르는 거요. 무엇을 얼마 정도에 어찌 해달라. 돈 얼마 좀 줄게. 이런 가벼운 정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예로서 지난번 난 기출문제였죠. 일반 중개 계약서에는 수도 전기 시설의 상태를 기재해야 한다. 보입니까? 없죠, 이게.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또는 권리관계를 기재해야 한다? 법에는 없습니다. 단 실제 서식은 그 도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출제할 때는 조문 자체에 입각한 출제니까 요 표현만 암기하면 돼요. 딴 건 나올 리 없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있어요. 자, 일반 중개 계약서에는 거래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어때요? 매매가가 나올 리가 만만하죠. 지금 부탁 단계니까 뭘 쓴다? 예정가, 희망가 쓸 따름이잖아요. 굳이 암기 안 해도 문제는 풀린다. 다만 훗날 우리가 민법을 위시해서 세법까지 각종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때요? 머리가 복잡해. 그게 어디에서 한 말인지 기억이 안 나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어때요? 좀 더 신중히 봐둘 건 봐두자.
해서 참조로 학원 강사분들은 이것도 암기법 집어넣더라고요. 저는 그거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 없다 했어요. 그냥 대충 부탁 단계니까 그런 게 있겠지 뭐 넘겨버린 거예요. 혹여나 문제를 여러 번 풀다가 실수할 때 그때는 따로 암기하신대요. 보니까 뭐가 있어요? 위치와 규모, 예정 가격, 보수, 준수할 사항들 뭐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 정보는 위치 규모, 그 다음에 예정 가격이 있고 보수 있었죠. 수수료 보수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가 수준 정도만 알 따릅니다. 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예정 가격과 수수료, 준수할 사항들 말은 됩니다. 근데 이거 쓸모 있어요? 전혀 없다. 무시해버려요. 혹여나 틀릴 때 요거 두 개만 암기해요. 위치와 규모까지지 상세한 상태 등은 나올 리가 없다. 뭐 1조 피해가 있다 없다 나옵니까 이건? 환경 조건 나올 리가 없잖아 이건. 그냥 최소 정보를 맡길 때 쓸 따름이더라. 이게 더 쉬울 거예요. 문제 한 두 번 풀면 다 몸으로 다 체득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자, 반면에 전속 중개 계약에서는 아까 책임지고 중개 의무를 할 의무가 있다 했죠. 그 결과 여러 가지 의무가 나오게 되는데 첫째 의무가 정보의 공개였습니다. 자, 이것은 꼭 별표해 두시고요. 훗날 문제 풀 때는 굉장히 많이 강조할 거예요. 자, 전속 중개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의무가 정보의 공개였습니다. 그 공개 방법이 굉장히 특이해요. 먼저 한번 지문 읽어보고 분리해보죠. 자, 전속 계약을 체결한 계공은 의뢰인들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법적 의무이죠. 해야 한다. 근데 그럼 자, 언제까지 공개한다? 시기를 보죠. 언제까지? 계약 체결 후 7일 아닙니다. 근데 그 공개의 방법이 특이하죠. 자, 뒤에 별 거래망이란 인터넷 통신망이 있습니다. 거래망에 공개해도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일간 신문에도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자, 거래망과 일간 신문 두 군데 모두 공개해야 한다? 그게 아니죠. 표현이 뭐예요? 또는 선택 관계입니다. 그래서 대개 시험 문제를 만들 때는 이런 조사 하나 갖고 장난칩니다. 거래 정보망 및 신문에 공개한다? X. 언뜻 읽으면 맞죠. 근데 이 조사가 어때요? 다르잖아요, 지금. 양쪽 모두가 아니고 또는 선택이죠. 둘 중 하나로 족하다는 얘기예요. 거래망 또는 신문이지 둘 다가 아니었다. 이 조사 하나 꼭 별자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자, 근데 단서가 있죠? 예외. 원칙은 공개해야 하는데 앞에 서두에 뭐라 했습니까? 중개 의뢰인들이 공개를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비공개 요청 시는 공개를 해야 한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자, 그 표현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우리 법문이에요. 의뢰인들이 공개를 하지 말라고 요구할 때는 해서는 절대 아니 된다. 뭔 얘기죠? 금지인 거요. 철저한 금지 사항이더라. 근데 이것도 훗날 문제 만들 때는 함정파입니다. 아니 할 수 있다? 선택이 아니죠. 아니 한다. 절대 금지인 거요. 이건 시험장 가기 전까지 누누이 반복될 겁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선택사항이지 임의사항이 아니었죠. 필수적 의무이지 선택이 아니었다. 해선 절대 금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개 사항도 뒤에 나오는데요. 밑에 또 강조해보죠. 자, 대상물의 각 권리자의 인적 사항은 공개해선 아니 된다. 금지죠. 자,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답시고 매도인의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다 공개합니까? 개인의 신상 털기는 법상 어때요? 정보보호법상 금지인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도 공개 금지겠죠. 자, 밑줄. 인적사항은 해선 안 된다. 절대 금지입니다. 그 다음 공시지가는 주로 언제 필요하죠? 소유권 변동 시 그 가격을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가죠.
그럼 우리가 임대차 계약 맺을 땐 지가가 관계 있습니까?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세입 들 때는 땅값 얼마인가 필요 없는 거죠? 없죠? 그래서 그 표현법, 임대차에서의 공시지가는 밑줄, 아니 할 수 있다. 해도 그만, 아니해도 그만. 그러니까 인적사항은 철저히 금지. 반면에 임대차에서의 지가는 아니 할 수 있다. 선택이요. 요 둘을 뒤바꿔서 흔히 문제를 만듭니다. 참 괘씸하죠? 네, 인내력이 필요한 것이 우리 수험생의 운명이에요. 해야 한다, 아니 할 수 있다. 그 표현법 구별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다음 중개의뢰인 쪽의 의무사항도 논의될 겁니다. 나만 믿고 일 맡기니까 그에 따라서 뭔가 배려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것도 훗날 또 강조할 거예요. 전속 의뢰인들의 의무사항에서 크게 두 가지. 계약 위반 시에 따른 위약금이 있고 또 하나는 소요 비용의 부담 의무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검토하죠. 첫째 것. 전속 중개 계약 기간 내에 훗날 보는데 자, 특별한 합의가 없다는 동계약은 3개월이 원칙이요. 자, 석 달가 나의 일 맡겼다 그 얘기요. 문제는 요 계약 기간 내 배반 행위가 나오겠죠. 동의뢰인이 다른 계공에게 중개를 의뢰해서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나 좋다고 발목 당기던 사람이 딴 데 가서 어때요? 뽀뽀하고 있습니다.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이거. 자, 뭘 받더라 했대? 위약금 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위약금이 얼마나 될 것인가? 어때요? 위약금은 100%죠. 약정한 중개보수 100% 모두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괜찮죠, 이거? 자, 또 하나 조건. 전속 중개 계약 기간 내에 중개 의뢰인이 꼭 있죠. 이거요. 자, 내가 소개한 자가 있습니다. 적정한 상대방을 소개해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동전속 중개자를 배제시키고 왕따시킨 거죠. 그리고 나를 뺀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몰래 직접 거래를 맺습니다. 이 역시 약속 어긴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얼마를? 위약금 100% 줍니다. 괜찮죠? 자, 물론 이 부분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조건들을 잘 봐야 돼요. 첫째가 뭐였습니까? 합의한 계약 기간 내. 가령 석 달간 합의했다면 요 기간 내 사유 발생 시 돈 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전속 계약 기간 3개월이 이미 경과했습니다. 이때는요. 위약금 나올 리가 없겠죠. 합의한 약속이 지나니까 얽매일 리가 없으니까. 유효 기간 내에서의 발생이고요. 또 하나. 다른 계공에게 중개를 의뢰해서 뭘 할 때 받노라 했습니까? 거래가 성사돼야죠. 그럼 이걸 줄여서 말하면 되겠죠? 전속 중개 의뢰인이 계약 기간 내에 타 업자 계공에게 중개 의뢰하면은 그 즉시 위약금 나온다? 아니다. 왜? 거래란 목적물이 언급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문장 볼 때는 표현볼 딱 단락 지어서 하나씩 검토하면 더 쉬울 거예요. 거래까지 성사될 때 비로소 위약 문제가 유발됐어요. 근데 셋째가 좀 특이하죠? 이건 위약금이 아니고 뭐다? 소요 비용의 부담이더라. 봐봤더니 전속 중개의 유효기간 내에 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발벗고 나서서 거래를 맺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상식은 이때 돈 받습니까? 돈 거의 안 주죠. 근데 역시 전속은 그 전제가 뭐예요? 좀 전에 정보도 공개하고 활발히 일해왔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비용이 소요되겠죠? 그 정도는 보장해야만이 책임성 발휘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비에 대한 반환법을 도입해 놓았어요. 근데 문제는 100% 다 준 것이 아니다. 저 밑줄 쳐도 쪽은 중개 보수의 얼마? 법정된 중개 보수의 50% 범위 안에서의 실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죠. 의뢰인이 스스로 거래를 한다 해서 소요경비 100% 다 청구한다? 그거 아니죠. 또는 스스로 의뢰인이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는 이렇게도 한번 문제를 내보죠.
이 경우에는 소요 비용의 50%를 청구한다. 어때요? 역시 아니죠. 50%는 50%인데 무엇의 50%? 약정 보수의 반 안에서만. 이해되죠? 이거요. 자, 양자 간에 약정한 보수가 가령 50%라 해보고요. 다음에 소요 비용이 30이라고 해봅니다. 이때 얼마 정도를 받을까요? 25만 원이겠죠. 그죠? 비용의 절반은 15이다? 그거 아닌 거죠. 기준이 뭐라고요? 법정 보수가 기준이죠. 요 약정 보수의 얼마? 절반인 25만 원까지가 청구되겠죠. 근데 실제 투입 경비는 어때요? 반을 넘어서니까 너는 못 받겠죠. 얼마로? 반 안으로. 보수의 반 내세의 경비지 비용 반이 아니었다. 요란 표현도 물론 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수의 절반이다. 보수의 반 내에서 실투입 경비. 때에 따라 비용도 다 못 받을 일도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 전속 의뢰인의 의무사항까지 해서 아마 가장 본질적인 주의점들은 지금 모두가 언급되었습니다. 자, 처임성이 강화되었다. 요 점만 위에도 충분히 파악될 거예요. 자, 일반 중개, 전속 중개, 이렇게 일단 정리해 두시고, 그럼 전속 중개 계약과의 이른바 쌍두마차가 있습니다. 바로 거래 정보망이에요.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쉽게 인터넷 통신망이라고 이해하면 될 겁니다. 자, 이것 왜 도입이 되었을 것인가? 이유는 충분히 파악되겠죠. 그간 우리 사회에서의 관행이 어떤 거였다? 제각각 혼자서 발로 뜬 업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계가 부닥치겠죠. 지역적 한계에 부닥치며 또 한편 어때요?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전국적인 능률적 업무가 수행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럼 차라리 전국적인 온라인망이 구축되어 있다면 어때요? 지역 제한 탈피하고 또 다양한 매물이 확인될 거니까 좀 더 어때요? 업무가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수행되겠죠. 바로 이것이 거래망의 도입의 취지라고 보면 될 겁니다. 정의는 크게 볼 거 없어요. 예, 물론 주의할 점이 거래망의 정의 보시면은 기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밑줄 별표. 거래망은 누가 이용한다? 오로지 등록한 계공만의 활동 영역인 거예요. 쉽게 하면 이와 같은 거래망에 토지 소유자가 직접 정보를 올린다. 될까요? 안 된다. 주택 매수인이 직접 정보를 검색한다? 안 된다. 포인트는 무엇? 계공끼리끼리 정보를 올리고 쓸 뿐인 거죠. 계공 사이에서의 유통망이지 의뢰인들은 노터치 개입 금지입니다. 그 주 하나 받으시고 참조로 그럼 이와 같은 거래망은 어떻게 지정되는가 그 절차를 한번 봐둘 필요가 있을 건데요. 자, 책에는 없으나 한번 머리에 그려둬요 그냥. 자, 아무나 이거 되는 게 아니겠죠?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제 절차가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미리 신고를 마친 자들이 내가 지금 유통망 해보겠다 신청으로 연결되는 거요. 지정 신청을 하게 된다. 이때 담당 부처가 현재 국토교통부니까 국장에 가겠죠. 국토장관에게 서면을 낼 겁니다. 각종 서류 등 첨부를 할 것이다. 해서 장관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검토하겠죠. 그래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언제까지인가 지정을 바랄 겁니다. 그리고 지정서도 교부를 하게 될 거예요. 훗날 요새 날짜도 추가해서 볼 거예요. 현재 지정 처리 날짜 봤더니 기한이 며칠? 30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받고서 또한 본격적 업무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자, 세부 운영 방침이 필요하겠죠? 막상 이건 오픈했는데 문제는 자, 실제 계공들이 어떻게 그 거래망에 물건 올립니까? 방법 알아야겠죠? 누가 회원으로 어찌 가입할 것인가? 회비 얼마 드는가? 등등 세부 운영 세치세겠죠? 마초리가 친목회 새롭게 회원으로 가입할 때도 뭐가 필요해요? 회 측에 의해서 회비 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운영 방침이 법에서의 표현이 운영 규정이에요. 자, 요 운영 규정도 별도로 만들어서 국토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정된 때부터 3개월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인 업무 개시는 1년 이내로 나와 있습니다. 후에 또 볼 거예요. 일단 지금 하나 봐둘 점 요거예요. 사업자의 지정 신청은 아무남이 아닌 점만 봐두죠. 미리 뭐가 필요하죠? 부가통신 사업자로 신고된 자의 하나입니다. 자, 현재 부가통신 사업자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이게 문제예요. 자, 기간통신 사업자가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KT니, 뭐 SK 브로드밴드 등이 많이 있죠. 네, 기간 사업자들부터 회선 빌려가지고 어때요? 정보를 가공 유통한 사람이 부가통신 사업자예요. 근데 요 담당 부처가 국토부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방송통신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창조과학부인가요? 지금은요, 또 부처가 바뀌었더라고요. 기억도 안 나요. 워낙 바뀌어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이가 있습니다. 예, 과학통부예요. 과학통부 장관에 대한 신고이지 절대 국토교통부가 아니라는 점. 요 점만 봐두면 돼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는 국토장관부에게 신고한다. X. 관계부처 장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이었다. 이런 점만 봐두면 되겠습니다. 참조로 현재 이렇게 해서 자, 국토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들이 3명이 존재해요. 누가 있을까요? 첫째, 협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개사협회. 둘째가 한국감정원이 있고요. 자, 예전에 아시아나 항공도 지정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얘들은 현재 일할까요? 일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협회에서만 요 거래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운영도 과연 활발할까요? 현재 전국에 약 12만 명 되는 계공들이 있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두 회원으로 가입했었을 것이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얼마 안 돼요. 근데 요와 꼭 구별할 게 있죠? 우리가 동네 나가면 주로 보는 게 뭘까요? 사설 정보망이 있습니다. 주로 뭐요? 네, 기업 중개사 친목회나 그 단체들이 만든 자체 거래망이 있습니다. 평촌 지구 내 100여 업소 또는 평택 시내 200업소. 자, 이런 회원들을 상대로 똘똘 뭉친 조직이 바로 사설 정망이에요. 근데 이들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거래망이 결코 아닌 거죠. 왜?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일까요? 지정받은 자가 아닌 거요. 오직 동업자 조직끼리의 순수한 자체 정보의 유통에 쓰는 것들, 이게 사설망입니다. 혼이 체인망해도 같을 거요. 근데 이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가끔 신문장에 뜰 겁니다. 무슨 지역의 개업중개사 단체인, 친목단체인 누구가 신규 회원 가입을 막아버리고 뭉친 자들끼리 중개 보수도 단합하고 왜? 보수 낮춰서 받지 말라. 아예 강제하기도 했습니다. 불공정 행위도 합니다. 이것 방치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법은 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새롭게 도입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독점 및 공정거래법 있죠?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많이 가합니다. 만약 요 친목단체 등이 이러한 정보망을 설치해서 외부에 진입 장벽하고 또한 그 회원들을 차별을 대할 때는 뭘로 가한다? 과징금 등을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때요? 거래 안전이 이루어질 거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포인트는 우리가 공부할 거래망 기본 전제가 무엇이다? 국토장관의 지정받은 자만이다. 쉽게 협회뿐인 거요. 우리 인터넷의 모든 유통망들은 거래망이 아닌 거죠. 요즘 많이 뜨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다방이 이런 것들 거래망이 아니죠. 걔들도 물건 정보를 올리고 내리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중개 업무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순수한 뭐요? 전시죠. 걔들은 개입이 없는 거예요. 만약 걔들이 매매 등 도와줘서 돈 받게 된다. 그럼 뭐가 돼요? 불법 중개업이 되겠죠. 당연히 처벌 대상인 거예요. 예. 순수한 정보 유통은 누구도 말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섣불리 중개 영업은 하지 말아야겠죠. 근데 그와 다른 것이 바로 친목단체들의 이른바 사설정방, 체인망이 있습니다. 이들은 적어도 우리 법에서 공부한 거래망과는 거리 멀더라. 성질 차이를 일단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정 목적 한번 봐볼까요? 항상 우리가 법조문 볼 때는 누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어 수를 먼저 보고서 내용을 보면 더 좋아요. 자, 주어. 국토장관은 맨 끝에 지정할 수 있다. 뭐여건? 재량 처분이죠? 할 수 있다이지 하해야 한다가 아니죠. 예, 법령상 지정권은 국토장관의 권한이지 시군과 거리 멀다. 미리 파악됐습니다. 그 다음 누가 회원으로 가입해서 쓸 것인가 봤더니 기업중개사 상호간. 개공만의 유통망이지 타인들은 개입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목적이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해야겠죠. 그러면서 공정투명한 거래 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예, 활발한 정보 유통에 따라서 개공들의 업무의 능률성 도모,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동치제였다고 지금 제기했네요. 자, 어찌되었건 포인트는 두 가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되 그 이용은 오직 개공끼리였다. 거기까지만요. 개공 간의 유통망이 돼 장관의 지정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주체만 일단 주의해 두시고, 자, 조금 쉬었다가 계속 연결하겠습니다.